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가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B컷 가능성은 일축되고 나스닥 지수는 비교적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와 함께 엔비디아의 주가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발언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결국 한 3일 천하 정도일까요? 지난주에 잭슨 홀 미팅이 있었으니까요. 네, 1일 천하, 3일 천하에 그쳤고요. 또 오늘 발표된 내구재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증시 발목을 또 붙잡지 않았습니까? 네, 23일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토요일자 되죠.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 하루가 거래됐으니까 미국에서 지금 분위기는 오늘 주가가 좀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네들이 이렇게 시장 거래하면서 분위기를 좀 얘기하는데요. 일일 천하, 그래서 원데이 워스 해가지고 일일 천하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잭슨 홀 미팅에서 23일 날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는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 앵커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경제 지표가 들쑥날쑥하는데 B컷 가능성을 닫아놔야 되느냐, 그걸 열어놔야 되는 거죠. 열어놔야 되는 어떤 상황인지 오늘도 데이터 디펜던트 방식에서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국내에 이렇게 의미를 좀 자기 쪽으로 해석하는 상태에서 B컷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상황에선 이해되지 못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 들쑥날쑥하죠. 모든 지표에서. 그래서 파월은 B컷을 이렇게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잭슨 홀 미팅에서 뭐가 나올 게 있느냐 결국 그런 예상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데요. 9월 내구재 수치가 나왔죠. 우리 김 캐스커에서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는 의미가 큰 것을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숫자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9.9% 나왔죠. 이거 굉장히 서프라이즈. 베이스 팩트가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월에 마이너스 6.9%, 그 다음에 예상치가 4%인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2배 이상 뛰어넘었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9월 피벗도 어렵지 않느냐. 페드 인사들을 얘기를 들은 것처럼 아까 홍 앵커께서도 여전히 매입하 기조다 하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늘 나스닥 지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을 제가 1시서부터 방송을 준비하면서 사실 원데이 월스라는 얘기도 거기서 지금 플레이어들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시청자분들 전해주고 있습니다는 사실 엔비디아 주가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는 엔비디아 주가가 받쳐주지 않았다면 나스닥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컸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엔비디아의 기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비디아 그래도 7월 이후에 주춤했다가 최근 주가를 보면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거의 다 지금 고점에 다가선 모습이고요. 아마 전고점이 한 $130 부근쯤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예전에 이제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사실 대단했죠. 7월 이후에 좀 주춤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다루는 방송들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는 그 이전부터 엔비디아로 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살아나니까 그 분위기를 좀 잠시 전달드리는데요. 엔비디아 주가 관련해서 모든 얘기가 다 나왔죠. 비이성적 가열이든가 주가 수준이 여러 가지 PER이든가 PBR이든가 종전의 지표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워낙 이해되지 못한 이 수준이기 때문에 앨런 그리스번이 얘기했던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문제든가 그다음에 폴 크루만이 얘기했던 매니아, 광기라는 얘기까지 들었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들어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뉴욕 시립대 예전엔 프린스턴 교수가 주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데요. 광기가 붙었다, 다음 자막이 되겠습니다는 매니아가 붙었다 하는 이론적으로 갔고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엔비디아 많이 투자하셨죠. 최근엔 좀 비중을 좀 낮추긴 했습니다는.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7월 들어서 차익 실현, 향후의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엔비디아 차익 좀 실현해 주십사, 빅테크의 차익 줄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때쯤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이 거친 항의가 있었죠.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차익 실현하는 게 낫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분위기는 뜨거웠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냄비 근성이라 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예. 그런 특성 때문에 7월 이후에 좀 주춤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엔비디아 방송도 좀 많이 이렇게 걸어놓은 사람이 없었고 예. 이런데요. 최근에 분위기가 살아나니까 과거의 뜨거웠던 분위기를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것도 좋지 않냐 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증시랑 월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주가로 미국 주가를 전망하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7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엔비디아가 모든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나스닥 지수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미국 주식을 이끌었고 또 한국이라든가 다른 국가의 증시도 전부 이끌었던 측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위상을 나타난 측면에서 엔비디아 주가 가지고 S&P 주가를 전망하는 이런 예. 시각들이 나왔죠.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한 126 이렇게 김채연 PD께서 보여드립니다는 126달러 정도 됩니다는 엔비디아가 150달러 전제했을 때 S&P가 이게 에비콘인가로 됐는데요. 6천선이 도달할 것이다. 이런 쪽의 시각도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50달러 지금 수준에서 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때에는 4,200까지 S&P가 떨어질 것이다. 이게 JP 모건 시각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 주가로 명확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거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페드의 주가까지 이렇게 페드의 금리 문제까지 변경할 이런 것이다. 것도 흥미로웠었죠. 그때도 그랬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준입니다. 100에서 130달러 수준. 지금 126달러니까 일단 연내 금리 인하 2차례 기가 막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150달러 이상일 때는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왜 그러냐? 150달러 이상 갈 때는 엔비디아 주가하고 나스닥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의 자산 소득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백화점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근로소득보다는 불로소득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화점 갈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제 사실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금리 인하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S&P 엔비디아를 가지고 S&P 주가 전망이라든가 페드의 금리 인하 같은 이런 문제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만큼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볼게요. 아까 김재현 PD께서 자막에서 보이셨던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26달러인데요. 그럼 이대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JP 모건이 수모가 되는 거죠. 지금 4,200달러까지 S&P가 전망했던 것이 JP 모건이거든요. 수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엔비디아가 126달러라면 100에서 130달러 이때는 연내 2차례 금리 인하. 그래서 비컷이라든가 이런 단행 가능성은 적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흥미로운 분석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내용을 다시 되짚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만큼 증시라든가 페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았던 것도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이 전망들 자체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난 5월쯤에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7월 달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향후 주가 여부와 관계없이 차익 실현을 건조했던 것도 바로 1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는 중에 엔비디아는 회계 연도가 2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이번에 발표되는 게 5월, 6월, 7월이겠죠. 다소 좀 다른 데는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1월 달, 5월 달에 발표했던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젠스랑이 이렇게 법칙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로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기대에 미입했다는 것을 시청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상치, 그 다음에 실적치,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비교를 시청자분이 우리 서정화자 각께서 표를 잘 했습니다. 14억 달러 초과했다. 그 다음에 9% 상회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는데도 주가가 주춤했을까? 바로 젠스랑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그때 당시 한번 자 매출액이 15억 달러 14억 달러 초과했는데 이게 무입했다. 그때 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15억에서 20억 달러를 초과해야 된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14억 달러만 초과했습니다. 다소 미입했죠. 그다음에 1분기에 그 EPS라든가 이런 건 15% 이상 상승했다는데 9%만 상승했죠. 그래서 미입했기 때문에 그 이에 주가가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닙니다는 예. 또 주가 전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그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향후 주가 향방과 관계없이 차익 실현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고 그 위에 주가 모습 보면 그때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도 가장 적기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향방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치적 변수도 당시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뭐 1차 TV 토론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트럼프 후보가 압승을 거둔 이후에 또 한번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가 좀 이렇게 득세할 때는 예.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테슬라가 득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헬스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보면 테슬라 안 좋고 엔비디아가 숨통이 터지는 예. 이런 모습에서 정책 일정과 상당히 맞물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걸 쭉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은 1차 TV 토론,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시고 있습니다는 이거 6월 27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흔들릴 정도를 워닝 마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예. 7월에 빅테크의 그 변동성 지수를 이렇게 보면 한 30입니다. 근데 믹스의 지수는 15 정도이기 때문에 2배 이상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업종이 흔들렸습니다. 전형적인 워닝 마켓이죠. 그러면 그렇죠. 자 빅테크를 주재했던 엔비디아의 변동성은 어떠냐? 4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전반보다 높았었고 예. 빅스보다도 3배 정도 가깝게 됐거든요. 이게 엔비디아 주가가 1차 TV 토론 27일, 그다음에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트럼프 확정, 제이드 벤스 부통령 확정 이렇게 해서 후보 확정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향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두 갈래 길이 있을 것이다. 예. 하나는 워링 마켓 다음에 자 못 파는 사람이 덤핑하게 돼 있죠. 그럼 프레시 크래시 현상이 하나의 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워링 마켓에서 저가가 떨어지니까 예. 저가가 되니까 체리 피킹해서 저가 매수해서 다시 한번 스카이로켓팅 두 가지 가능성이 이렇게 그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자 잘 나가는 그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예. 그때 이런 얘기 나왔죠. AI의 거품론이 거세게 들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AI가 너무 과잉 투자하지 않았느냐. 근데 1분기 매출액이 따라가지 못했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과잉 투자라는 제기됐죠. 그리고 AI가 차지하는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훨씬 많이 이야기한 백워드 포워드 링키지 이펙트를 볼 때는 반도체 모습과 달라지거든요. 역직접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종료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왔던 것도 시청자분이 아마 1차 TV 토론 27일 그다음에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 바이든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후보였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인공지능과 관련되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관련된 업종도 여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시각에 비관론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전해진 속보인데요.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국 당국이 현대 조지아 전기차 공장의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지금 AP통신이 밝힌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주가 명암, 앞서도 잠시 설명해 주셨지만 대선 1차 TV 토론 이후에 정말 극명하게 갈리지 않았었습니까? 분명히 갈렸죠. 예. 1차 TV 토론 6월 27일 날 해서 바이든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후보였었죠. 굉장히 고령 리스크 했었고 실제적으로 보면 시청자분도 보셨겠습니다는 상당히 중요한 민감 사항에 대해서 마치 이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침해한 것처럼 그 상황을 인식을 못했던 장면도 저도 뭐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예. 그런 것이 됨에 따라서 미 국민들한테 실망을 시켜서 트럼프의 압승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머스크 친 트럼프 그다음에 젠슨행은 친 바이든인데요. 이렇게 포명했던 사람들이 서로 화색이 이게 엇갈린 입장이었다. 예. 자, 일론 머스크는 화색이 돌고 그다음에 젠슨왕은 침묵 속에 상당히 좀 이렇게 대만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는 굉장히 과거에 뭐 공자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내색을 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 속의 긴장한 태도를 우리 김희주 AD께서 그때마다 보여주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좀 밝은 다시 밝아졌네요. 다시 밝아졌죠. 해리스도 예. 밝아지고, 근데 트럼프는 좀 굉장히 험악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예. 여론 지지도가 한 7%까지 해리스처럼 차이가 나죠. 차이가 예, 그렇죠. 완전히 난다 그러더라고요. 통계 오차 범위에서 어떤 표본을 가든 간에 7%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바뀝니다. 바퀴 범위입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젠슨 왕이 좀 이렇게 침묵 속에 굉장히 당원 비정을 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예. 트럼프는 아시겠습니다는 이민 반대 정책이죠. 강력한. 그래서 1기 때 멕시코의 펜스를 11%입니다. 이거 2배 이상 올려 22m까지 끌어올려.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민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또 대중국에 대해서 공약을 일국 일제 체제 관련해서 본토와 대만은 같은 체제다. 같은 체제다. 이런 측면에서 홍콩, 대만, 중국은 중국을 때리는 것은 결국 대만 때리기고 홍콩 때리기다. 이렇게 각도를 이해했죠. 예. 그리고 순수 백인 계통이 본인이 순수 백인 계통이기 때문에 가장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순수 백인 계통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거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는. 자, 강력한 이민 정책이라면 대만계 앙띠프리너에 해당되는 젠스랑 뭐 이렇게 이런 사람 모리스구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반독점 규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간다면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받았던 엔비디아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차 TV 토론 이후에 테슬라가 한 25% 정도 올랐고 예. 엔비디아가 한 10% 정도 7월 15일 날 공산당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그런 모습을 해서 극명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상황이 정말 생생한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반전된 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언제 반전되느냐. 예. 많은 사람이 2분기 실적 가지고 이게 뜯어 맞히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춤하고 흔들리다가 이 숨통이 터지게 된 경위가 바이든의 사퇴 계기였습니다. 그때 계기였습니다. 예. 그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한 20% 정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되는데요. 그때 바이든 후보가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 후보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밀라에 대한 지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와 격차가 지금은 거꾸로 7% 오차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이게 컨벤션 효과냐? 그 트럼프 내의 지금 진영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성들이 일단은 굉장히 이렇게 아주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미국의 미래를 희망을 꿈꿔준다. 사실 아버지 조시 부시 대통령부터 이렇게 보면 예. 트럼프는 미래의 희망 때문에 1990년대에 사실 했습니다는 도덕적으로 좀 깨끗이 못했거든요. 그 이후에 좀 이렇게 보면 사실은 버락 오바마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던져줬습니다는 그 이후에 트럼프가 굉장히 흐트러뜨렸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후에 평가하겠습니다는 고령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미국의 희망을 던져주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리스가 보여주는 굉장히 이렇게 활기찬 모습에 대해서 사실 미래의 희망을 하다 보니까 젊은 층이 기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흑인을 비롯해서 유색 인종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벤션 효과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해리스가 정책이 없다, 트럼프가 정책이 없다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리스가 정책이 없다는 것은 바이든의 공약을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공약이 없다는 것은 1기 때 공약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공약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습니다는 예. 사실은 지금의 미국의 대선에 정책이 없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정책은 많죠. 예. 근데 새로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렇죠.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만 나오면 오히려 표심을 끊는데 아주 유리한 요건이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꾸 정책이 없다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느냐. 그런데요. 지금까지 나서 보면 해리스 후보의 정책을 방금 전에 이제 자막이 돌아갔습니다는 그걸 예. 가지고 시간 내에 끌어드릴 테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든 후보의
반도체라든가 AI 육성책, 해리스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민 정책은 유색 인종을 비롯해서 인류는 평등하다는 차원에서 유색 인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똑같은 초강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트럼프는 중국 본토와 대만과 홍콩을 같이 받고 예. 중국을 때리게 하면 대만도 때린다 이런 시각인데 동맹국 체제에서 자 해리스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일국 삼제 체제 중국 본토는 강경하게 나가되 대만은 동경에서 안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홍콩은 뭐 대만에 귀속됐으니까 이런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리스 후보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트럼프가 낮으면 낮을수록 머스크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젠스랑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배경이다. 이것이 주가 모습에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해리스 후보가 점점 지지도가 높아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러다가 인터뷰까지 했죠. 예.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게 뭐 이제 극단의 표시입니다. 상장 폐지론도 나오는 거고 예. 극단적 표시입니다.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10배 급등할 것이다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일정대로 이렇게 갔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지난 한 달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20% 이렇게 상승한 것은 예. 사실 2분기 실적이 한번 지금부터 점검해드리겠습니다는 그렇게 썩 이렇게 아주 스트롱 젠스랑의 법칙에 기합할 만큼 스트롱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은 지금 상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국내 기업들에도 상당히 중요하죠. 엔비디아가 잘 가져야지 뭐 우리 SK하이닉스를 비롯한 K 반도체 주가도 좀 잘 가줄 텐데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너무 이제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의 주가 전망하시는 시각들이 예. 한국이 SK라든가 삼성전자 반도체가 수출이라든가 우리 경기 그 다음에 주가의 모습을 좌우하는 측면에서 예. 올해 연초부터 뭐 젠스랑이 이렇게 한국에 이제 삼성전자랑 SK 투자했고 그 다음에 울트만 이렇게 오픈 AI가 이제 직접 창업자가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휴 관계라든가 하는 게서 좋은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그렇죠. 사실입니다는 증권사 모습입니다. 증권사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 좋은 시대가 전개해서 그렇게 전개되길 바랍니다는 AI 반도체에서 한국의 좀 주가가 좋은 모습이 될 때는 SK 20만 전자죠. 예. 20만 닉스라 그러나요? 결혼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렇게 해서 마치 갈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7월 2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많이 SK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시청자는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제도금 증권사에서 반도체 관련된 사람이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무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 AI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천수합장세로 해서 주가 전망하는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저도 이 엔비디아 그다음에 거기에 깔려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길 바라고 그렇죠. 바라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이렇게 투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뭐 SK 하이닉스 20만 전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에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